그 말씀드릴 주제. 아울러서 탁월한 선수를 길러 나가는 과정에서 연령과 절정기, 그러니까 10대 선수들, 10대 후반의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고령화가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어떤 그 종목에 따라서 경기력의 절정기가 언제이냐에 따라서 선수의 발굴 시기도 당겨질 수도 있고 또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아울러서 연령대에 따라서 훈련의 주된 범위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10대 선수들의 경우는 전체 훈련에서 베이스를 구축하는 훈련의 범위가 더 넓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스페시픽한 분야의 훈련은 더 많아지는 이런 형태의 훈련의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수 발굴에서부터 선수의 훈련과 육성 과정과 이런 과정에서 다 과학적인 부분들이 적용되어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토픽은 선수 발굴에 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발굴된 선수들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트레이닝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죠. 과학적인 트레이닝이란 과연 어떤 것이냐? 과학적인 트레이닝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수락을 제가 하고요. 이론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력 향상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선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무엇보다도 선수들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선수들이 실제로 신뢰를 가져야 된다. 선수들이 실제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스포츠 과학에서 과학적인 트레이닝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학적인 트레이닝을 위해서 가장 우리가 선행돼야 될 것은 바로 선수의 상태를 어느 정도로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선수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그 선수가 가지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과학적 트레이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과학적인 트레이닝을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느냐. 우선 첫째, 트레이닝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종목의 특이성이나 개인의 특이성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목표가 무엇이고, 선수의 특성을 어떻게 되고, 체력 수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저는 선수가 어떻게 휴식하느냐. 이것도 트레이닝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트레이닝 프로그램에서 기본적 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기화의 원리죠. 이 주기화의 원리는 전체적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정의 과정과 적절한 휴식과 회복을 통해서 과보상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트레이닝 주기화가 매우 중요한데 트레이닝의 주기화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셀리에랍니다. 한스 셀리에라는 학자이십니다. 이분은 헝가리의 출신인데요. 이분이 주장했던 것이 이제 제너럴 어댑테이션 신드롬이라고 해서 훈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주기화 이론을 가장 먼저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분이 주장한 기본적인 트레이닝의 효과는 운동의 강도를 점철하게 정기고, 증가시켜 나가면 피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피로를 적절하게 회복을 해야지 보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만약에 피로를 적절하게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오버 트레이닝해서 향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트레이닝 이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러시아의 메티에프라는 사람. 이 러시아의 메티에프도 트레이닝의 중요한 그 경기 시절에 대비를 해서 경기 시절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볼륨은 양은 줄이고 강도는 높이고 기술의 훈련을 높이는 이런 메티에프가 주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루마니아 사람이 봉파라는 분입니다. 이 봉파가 주장한 학자의 이론은 대표적으로 계속적인 그
휴식을 적절하게, 오버트레이닝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오버트레이닝 하거나 휴식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한꺼번에 회복하려고 하는, 이 오버리치가 하게 되면 거의 또 부상이나 상해의 위험성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버트레이닝 신드롬을 유발하고. 그래서 적절한 휴식과 적절한 회복을 통해서 향상시켜가는 이런 주기화 이론을 주장합니다. 이 세 분이 트레이닝 주기화 이론의 사실은 레전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분이 거의 이 트레이닝 이론을 완성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과정들을 여기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트레이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시기에 따라서 에어로빅, 스프린트, 에어로빅 이런 부분들이 트레이닝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들을 조절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트레이닝 프로그램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의 그 종목의 특이성을 따질 때 파워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죠. 파워는 힘과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힘이 부족한 선수, 속도가 부족한 선수를 어떻게 세분화해서 각각의 훈련을 어떻게 시켜가지고 순발력을 파워를 향상시킬 것이냐. 이것이 트레이닝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중에 하나이죠. 실제 경기 장면에서 파워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종목에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트레이닝의 이론에서 가장 기본을 이루는 특이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과학적인 트레이닝의 기본적인 이론을 이 정도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선수를 관리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선수의 컨디셔닝입니다. 컨디션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 컨디셔닝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은 컨디셔닝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선수를 관리하는 모델링이 되는 거죠. 컨디션을 예측하고 맞춤형 훈련 관리를 하고 이 과정에서 저는 매우 중요한 것은 최근에 컨디셔닝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상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다. 그래서 상해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관리해야 되는 알고리즘이 무엇이냐 이걸 계속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거 지금 스포츠 의학 쪽에서 매우 중요한 건데 선수의 병력이라든가 시체 검사, 영상 검사, 특정 영상 검사 또 PMA라고 해서 Periodic Medical Assessment라고 해서 선수의 여러 가지 상태를 분석을 해서 상해를 미리 예측하는 거죠.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기본 검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루어집니다. 체력적인 부분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혈액 분석이나 타액 분석, 심리 검사, 기본 검사. 그 다음에 훈련 과정에서 오버트레이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버트레이닝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머리추링을 할 수 있는 방법. 객관적인 측정 방법, 주관적인 측정 방법. 객관적 측정 방법에서 가장 기본적 지표라고 하면 심박수를 측정합니다. 심박수를 측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심지어 점핑 높이를 측정하는 경우도 이런 훈련 지구의 모니터링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도하게 트레이닝을 하면 심박수가 아주 HRV가 이게 하트레인 브라이빌리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점핑 능력이 떨어지고 또 점핑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힘과 속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인 측정 방법, 팜스라든가 달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선수의 모니터링을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해 관련화해서 어떻게 상해 방지를 하고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고 이제 회복 상태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모니터링의 일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제가 2년 전에 우리 학교 태권도 선수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생리 컨디셔닝을 위한 요인 분석하기 위한 지표를 분석했던 것들입니다. 그때 우리 학교 태권도 선수들이 각 시기별로 이런 변화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했을 경우에는 선수들의 컨디셔닝을 관리하실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제가 그
컨디셔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선수들에 있어서 상해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 선수가 우수하더라도 다치게 되면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선수 생명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스포츠 과학의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상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오늘 제가 총론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상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은 스포츠 과학에 엄청나게 많은 우리들에게 숙제를 주고 있고 우리가 연구할 부분이 매우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를 입은 선수들을 실제로 어떻게 언제 RTP 할 것이냐 소위 다시 현장에 복귀하도록 할 것이냐 과연 복귀해도 좋으냐 복귀할 수 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복귀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선수 생명을 계속하는 것인데 이걸 잘못하게 되면 다시 재발해서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여기 지금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강의할 소개를 못 드릴 수는 없고요. 이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주제인 최적의 컨디셔닝과 상해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치고 다섯 번째로 스포츠 과학 현장에서 실제 어떤 변화들을 요구하고 있느냐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과학에서 각 학문적으로 생리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심리학, 역학, 그 다음에 영양학 이런 많은 변화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면 과거에 우리가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체력을 측정합니다. 체력을 측정해서 현장에 적용을 합니다. 하는데 이 체력 측정 방법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체력 측정 방법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체력 측정 방법만 가지고는 현장에 요구하는 선수들에게 명쾌하게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측정 방법들도 굉장히 특이적이고 현장 활용이 가능한 것들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방법, 측정 방법들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본적인 체력 측정 방법과 변화된 체력 측정 방법들을 서로 커리에이션을 분석하는 것들도 매우 흥미있는 스포츠 과학의 한 분야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새로운 측정 방법들을 개발한다는 뜻은 아니고 이런 방법들이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개발이 되어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동작 분석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장에서 이러한 동작 분석들을 아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EPTS 같은 경우에 전자성능 추적 시스템이라고 해서 운동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들을 이러한 여러 가지 센서라든가 심박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선수들의 움직임들을 추적하는 시스템들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공 안에다가 센서를 넣어가지고 내부에 관성 측정 센서를 부착해서 공인구 안에다가 이 VAR 판독을 하고 이거 아주 일반화 지금 되어가고 있죠. 거의 옵사이드에 반자동 옵사이드 판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현장에서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폴스 플랫폼 가지고 힘과 속도를 발휘하는 세부적인 능력을 분석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점핑 능력이나 파워 능력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좋은지 속도가 좋은지를 세분화해서 분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까
상해의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단순한 체력 측정이 아니라 세부적인 장비를 활용한 분석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많은 그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바로 빅데이터죠. 이 빅데이터는 새로운 측정 방법, 훈련 방법, 과학적인 접근 방법의 베이스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브라질 리우 월드컵 때 독일이 우승할 때 이러한 빅데이터를 처음으로 활용했다. 그래서 우승을 차지하게 된 근본적인 요인으로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있을 때 이런 데이터들을 토대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 훈련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포츠 과학 현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현재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5번째 주제인 스포츠 과학의 현장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바로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 선수의 공통점, 이걸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만 어떤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를 지적해 보면 자신이 운동에 성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목표가 뚜렷하며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올인을 하고 훈련 시간에 혼신을 다하고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면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게 이제 공통점인데 이 과정에서 심리적 접근이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선수들이 가지는 심리적 접근을 스스로의 루틴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다. 네, 선수들은 다 루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루틴을 생각의 루틴, 행동의 루틴, 환경의 루틴 이런 그 루틴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것은 심리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신감을 만드는 방법. 우리가 보통 뭐 수리수리, 마수리, 아바라카다바라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이런 자신감을 만드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그 다음에 행동을 조심하면 습관이 되고 행동이 그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이 되고 운명이 삶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과정들이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출발점이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습관을 만들어 가느냐, 어떤 성격을 만들어 가느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것이 삶이 된다는 것이죠. 선수들에게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의 중요성을 심리학적으로 접근시켜줘야 되고, 최근에 오다니 선수, 우리 아주 오다니 쇼헤이 선수, 이 만달라타, 이 고등학교 때 이미 이 선수는 이런 만달라타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훈련 관리를 해왔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선수들에게 접목시킬 필요가 있고, 훈련에 임하는 자세, 이게 매우 중요하죠, 선수들에게. 이걸 변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선수들의 그 인간관계를,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멘토로서 선수들에게 어떤 변화, 심리적 상태와 믿음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선수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수들과 소통하는 것.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멘토는 선수의 심리적 특성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 매우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나름대로의 프로파일이나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스포츠 심리학에서 원래 우리가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모로 컨트롤이나 모로 러닝이나 또 선수 스포츠 심리학이나 발육 발달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는데 최근에 더욱더 장비를 활용하고 있는 이런 스포츠 심리학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유로 피드백, 우리 양국이나 삼국 선수들 최근에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신체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스트레스로 그 다음에 뭐 안구 추적 장비를 활용하거나 이런 그 장비를 활용해서 선수들의 그 심리 상태를 구분하는 것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이런 피지오 사이콜로지의 대표적인 팩터 중에 하나가 심박 변이죠. heart rate variability인데 heart rate variability는 이 자율신경계의 심리적인 신경 생리학적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미 훈련 현장에서 그 아까 컨디셔닝 지표하고도 아주 중요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분석 방법이 시간 영역 분석이나 기하학적 분석이나 주파수 범위 분석이나 이렇게 다양한 분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제가 디테일하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결국 이런 심리적인 바탕으로 심리적 접근을 바탕으로 팀워크나 리더십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아까 앞에서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지만 사회학적 접근과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서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아주 빨리 말씀드렸습니다. 심리적인 접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부분은 조금 특이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그 운동선수들에 국한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일반인들을 포함한 헬스케어 관련된 스포츠 과학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 스포츠 과학은 이렇게 근거 중심으로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그 대표적인 두 개의 키워드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 신체적인 변화, 생리적인 변화, 심리적인 변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포괄적으로 분석을 해서 운동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처치하고 관리하는 이것이 헬스케어의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요거 제가 2019년 논문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비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암이 발생한다. 그러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어떤 단계에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헬스케어 측면에서 스포츠 의학을 제대로 된 스포츠 의학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운동, 비만을 조절할 수 있는 운동, 당뇨병을 조절할 수 있는 운동, 이것이 디테일한 어떤 그 정상에 따라서 어떤 운동이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지금 현재 명쾌하게 답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명쾌하게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역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선배들이 책임이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숙제가 주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역할을 더 요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근거에 기반한 운동 프로그램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개발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재밌는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활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활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해 왔지만 과거에는 다친 사람들이 현장에 복귀하기 위한 트레이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은 다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나이가 들면 노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화라는 것은 기능이 모두 다 퇴화되고 저하되는 거죠. 이거 다시 젊은 시절로 완전히 돌릴 수는 없겠지만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들도 하나의 재활이라고 보기 때문에 모든 건강을 위한 재활 트레이닝, 이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숙제가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고
이러한 재활 트레이닝에서는 지금 현재 요구되고 있는 AI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주변의 첨단 과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제가 7번째 과제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스포츠 영양학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 이 영양학에 대해서 많은 나름대로의 공부를 하면서 선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영양학은 무엇을 결국 얼마나 언제 어떻게 섭취할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운동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컨디셔닝 과정에서 왜, 무엇을, 얼마나, 언제, 어떻게 섭취할 것이냐, 이 부분이 영양학의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영양학의 기본 방향은 영양학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저는 이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트레이닝의 주기와 관련해서 어떤 시기에 어떤 내용들을 섭취할 것이냐, 이것이 스포츠 영양학에서 끊임없이 다루어지는 실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선수들한테 딱 선수들을 만났을 때 선수들이 가지는 의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수들은, 선생님, 제가 훈련할 때는 무엇을 먹어야 되죠? 경기할 때는 무엇을 먹어야 되죠? 경기하기 몇 시간 전에는 어떻게 먹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문이 많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답을 줄 때 분명한 에비던스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양 섭취에서 타이밍에서 그 타이밍에 따라서 어떤 음식들을 어떻게 섭취할 것이냐. 그렇다면 그것은 트레이닝의 수행 과정에서 강도를 높이고 있을 때,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과부하 효과가 나타났을 때 각각 무엇을 섭취할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본 틀을 만들어가지고 트레이닝의 전과 중과 후, 경기의 전과 중과 후, 또 각 시간대별로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내용들을 섭취할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걸 다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경기 전에 예, 경기 전에 수분 섭취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경기 전에 탄수화물과 수분 섭취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이걸 영양학에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기 전에 탄수화물을 어떻게 섭취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자 선수들의 생리 주기를 고려해서 식이를 어떻게 섭취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수용하는 식이 보충제를 어떤 부분들을, 경기 중에 영양 섭취를 어떻게 할 것이다. 경기 후에 영양 섭취를 어떻게 할 것이다. 예. 이것이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그 근거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후에 수분과 영양 공급, 예. 그 다음에 회복을 위해서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할 것이냐, 회복을 위해서 지방을 어떻게 섭취할 것이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 진짜 종목별로 그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답을 줄 때 선수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별의 특성, 개인의 특성, 이거 절대적으로 고려해서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거가 충분해. 또,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만 경기를 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여러 차례 경기를 할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에게는 이런 음식들이 적절하다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러한 정보들을 선수들에게 줄 때 선수들은 스포츠 과학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섭취와 소비량과 관련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특히 여자 선수들에게 중요한 어떤 그런 의문이 되고 있는데, 에너지 가용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자 운동 선수들의 3대 위험 요인이 있거든요. 부적절한 영양 섭취와 무월경과
골다공 쪽.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이 부분을 핵심적인 것은 이런 영양 섭취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지금 REDS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그 상대적 에너지 결핍, 에너지 그 가용성과 관련해서 여자 선수들에게 핵심적인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자 선수들에게 계속 강조하면서 그 뭐예요? 지금도 도르는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자 선수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각 종목별로 역도 선수들의 에너지 섭취, 역도 선수를 위한 보충제, 그 다음에 체급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체중 조절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다른 종목의 선수들하고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 영양 섭취를 위해서 추가적인 그런 식이 섭취를 한다거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식이 보충제를 섭취한다거나 아니면 특수한 물질을 섭취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조건 트레이닝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에로제닉 에이드 패러독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가 트레이닝 이론에서 보면 정정을 하고 휴식을 해서 과보 사항을 가져오거든요. 그럼 이 휴식을 하고 이 어렵게 힘들어지는 이 순간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과보사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이런 현상을 추가적 음식을 통해 가지고 영양제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차단해버리면 이러한 스트레스나 ROS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차단해버리면 그런 이런 보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런 음식을 섭취하고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영양에 접근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영양제를 섭취하고 항산화제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도 상당히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8번째 주제를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스포츠 과학의 제 관심 주제 8가지를 총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조금 아쉬울 거예요. 디테일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강론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해나갈 생각이고 계속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의 그 의문나는 부분 또 관심을 갖는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 과학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필요로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포츠 과학은 항상 구체적이어야 한다. 구체적이어야 선수들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리뭉실한 얘기들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분명한 에비던스를 줄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선수들이 확신을 가진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훈련 현장에서 선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숙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숙제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거듭나는 스포츠 과학은 여러 가지 스포츠 과학의 위상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겸손하게 그 다음에 디테일을 추구해 구체화시키고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스포츠 과학의 현재 핵심적인 키워드 최근에 포텍트와 인공지능과
스마트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것들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열정과 함께 변화를 요구하는 거듭나는 스포츠 과학이 우리의 전공 분야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스포츠 과학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총론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디테일이 약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많은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